국민 앵커 백운기, 정확한 분석, 날카로운 시각. 백운기가 하면 다르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정치는 생물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만든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살아생전에 즐겨 썼던 말입니다.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과 같아서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다, 이런 뜻이겠죠.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손가락을 자르겠다, 이런 후보가 나중에 또 단일화를 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랬다가 또 나중에 그렇게 될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정치는 모릅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이 가결됐다고 국민의힘이나 반대편에서 쾌재를 부르지만 이 또한 모를 일입니다. 정치는 생물이니까요. 내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예정돼 있는데 전국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본색 출발합니다. 유기농 밀가루로 만든 광화문달롱 쿠키 직접 수제 핸드메이드 하고요. 방부제도 안 들어가고요. 첨가제 같은 것도 안 들어가고 순수하게 유기농 밀가루로 다른 재료를 섞어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 드셔보시면 아, 건강한 쿠키다 이런 생각 드실 텐데요. 쿠키 종류가 많아서 골라 먹는 재미가 맛있어요. 있고 택배로도 받으실 수 예, 있죠. 예, 근데 맞습니다. 직접 와서 드시면 좋은 게 여기 또 커피가 맛있어서 예. 같이 먹으면 또 맛있더라고요. 자, 네이버에 스픽스 광화문달롱 치셔도 되고요. 스픽스몰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맛있는 쿠키 건강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백운기의 정치 본색, 오늘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소개해드리고요. 저희가 준비한 선물 디어루시에서 나오는 클렌징 폼, 아주 좋은 제품인데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구독을 많이 권유해 주셔가지고요. 주말 사이에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현재 구독자가 53만 3천 명인데요. 요즘에 일주일에 10,000명 이상씩 꾸준히 구독자가 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열심히 스픽스 백운기의 정치본색 알려주십시오. 깨어있는 정어리 때 100만 군사가 모이면 태산도 옮길 수 있습니다. 상식을 바로 세우고 공정하게 가는 나라, 우리가 더 앞당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더욱 사랑해 주시고 주변에 우리 함께 깨어있자. 이 엄혹한 세상 깨어있어야 우리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픽스몰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셔가지고요. 추석 선물로 아주 많은 물품들이 팔렸는데 제가 스픽스를 대신해서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소개해 드릴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덕택에 스픽스몰이 나날이 성장해 가고 있는데 이제 스픽스몰에 LG전자까지 입점을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가전도 스픽스몰에서 구매할 수 있는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로 오늘은 LG전자에서 탈모 치료 의료기로 개발한 프라엘 메디 헤어 제품을 소개해 드립니다. 실제로 모발 밀도와 굵기에 도움이 되는 의료기 제품이라고 하니까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 스픽스몰에서 구입하시면 다른 곳에서 구입하는 것보다 더 싼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실질 심사 하루 전날인데요. 어떻게 될지 그리고 앞으로 전국은 어떻게 흘러갈지 네 분 패널과 함께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남 조선대 개건교수, 전혜연 우석대 대학원 개건교수, 윤경호 퓨처미디어 연구소장,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임세은 대변인도 이재명 대표 단식할 때 동조 단식했는데 네. 이제 좀 회복이 되셨나요? 저는 뭐 며칠 안에서 사실 좀 민망한 지경인데요. 뭐 합쳐서 5일 정도로 했는데 뭐 다행히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죄송한데 아직 뭐 좀 나이가 아직은 좀 연령이 젊어서? 좀 그래서 그런지 회복이 빠르셔요? 동물같이 바로 회복했습니다. 다행입니다. 끝나고 뭐 이렇게 그래도 좀 유동식이라든지 이런 것부터 먼저 해야 되지 않나요? 그냥 바로 음식물 섭취 바로 시작했으니까 바로 회복이 되더라고요, 저는. 옛날에 어떤 분이 정치인이 단식을 했는데 그때 단식 끝나고 나서 단식 때 뭐가 제일
드시고 싶었냐 이렇게 한번 물어봤더니 라면 생각이 제일 많이 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라면이랑 그 밥 냄새 있잖아요. 아. 그 냄새 맡으면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네, 예. 네, 양미숙님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셨죠? 한 주 시작하면서 정치 본색으로 힘을 받으려고 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양미숙님께서 힘을 받으려고 하신다는 그 말씀이 우리 스픽스와 백운기에게 힘을 주셨네요. 양미숙님께 디어루시에서 제공하는 클렌징 폼 선물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자 어린님께서요. 오늘 아침 7시 15분 현재 민주당 탈당 5,864명, 입당 37,797명,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표한 것입니다. 민주진영 열심히 응원합시다. 이런 글을 보내주셨는데 전현 교수 지금 이제 댓글입니다만 제가 팩트를 확인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된 이후에 탈당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입당하는 사람들도 꽤 있고 그렇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탈당과 입당에 있는 심리는 저는 같은 거라고 보거든요. 탈당 같은 경우에는 아 진짜 민주당 국회의원들 어떻게 이런 상황을 만드냐. 너 해도 너무한다. 난 더 이상 민주당에 못 있겠다. 이런 심리가 하나 있는 거고요. 입당하는 것도 같은 심리예요, 사실은. 지금 당이 너무 어렵고 검찰이 써놓은 시나리오대로 민주당이 혹시 끌려가는 건 아니냐. 오히려 지금 입당을 해서 민주당을 지켜줘야 된다인데 두 가지가 좀 맞물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어젯밤에 좀 취재를 해봤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제 가결적으로 택한 의원들에 대한 이 민심이 생각보다 굉장히 비판적인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제가 어제 좀 취재한 분들은 뭐 친명, 비명 이런 거에 조금 떨어져 있는 분들인데 어르신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자세한 거는 모르지만 제1야당 대표가 저렇게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검찰이 맡겨놓은 시나리오대로 넘겨주냐? 이게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여론이 많다라고 하는데 현재 입당이 많아지는 추세가 제가 보기에는 그런 심리가 조금 더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여야 분위기를 좀 먼저 살펴볼까요? 각자 생각이 좀 다 다르겠습니다만 일단 민주당의 정청래 최고위원 그리고 국민의힘의 김기현 대표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은 1년이 넘게 300번이 넘게 야당 탄압, 정적 제거용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가 1,000원짜리 한 장 돈을 먹었다는 똑 떨어지는 증거는 아직도 찾지 못했나 봅니다. 뇌물죄로 엮지 못하고 경계도 애매모호한 배임죄로 엮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과 윤석열 정권에 노란한 민주당 가결파들의 폭거도 기가 막히고 헌정사에 일찍이 없었던 야당 대표 체포, 구속이라는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지난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특권 없는 정당한 사법 절차가 진행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주당 역시 이재명 대표의 개인적 사법 리스크로부터 해방되어 공당 본연의 역할과 본분을 되찾고 여당과 함께 민생 정책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사흘간 민주당이 보여준 행태는 실로 참담한 실정이었습니다. 배신, 가결표 색출, 피의 복수와 같은 소름 끼치는 마녀 사냥이 벌어지고 살인 암시글까지 등장한 한편 소속 의원들이 국회법이 규정한 비밀투표의 원칙을 어기고 부결 인정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예, 여야 반응을 잠깐 살펴봤는데요. 정청래 최고위원이 얘기한 대로 민주당 가결파 이런 표현을 썼는데 민주당 내부 문제는 조금 이따가 좀 짚어보기로 하고요. 용경호 소장,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되면서 유리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한간에 2003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찬성 일단 국회에서 나왔을 때와 맞비교를 하는 주장까지 나오던데 그건 정말 가도 너무 많이 간 것 같고요. 이제 과유불급이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의 위기냐 아니면 반윤석열 진영의 위기냐 이게 좀 명확해져야 될 텐데요. 앞으로 이제 잠시 후 뭐 조목조목 짚어보겠지만 그런 점에서 보면 국민의힘이 지금 뭐가 자기들에게 유리한 건가 이런 점에서 좀 냉정하게 따져보면 아마 금세 정신을 차리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긴 드네요. 정일환 교수 전망하시기에 앞으로 전체적인 구도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가결 이후에. 체포당 가결이라고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뭐 분기점이었습니다만 좀 더 정확하게 진단을 하려면 저는 이제 내일 있을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서 좌우되는 게 더 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장이 뭐 발부될 경우 또는 뭐 기각될 경우에 따라서도 굉장히 후폭풍이 크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은 너무 좀 섣부른 판단이 될 수 있겠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과정을 겪더라도 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뭔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든 또 아니면 이재명 대표가 뭐 구속되는 상황에서든 뭔가 국민들에게 쇄신하는 민주당, 혁신하는 모습 이것들로 비춰진다면 저는 지금 현재 반윤석열 투쟁의 그 중심에 민주당이 설 수 있을 것이고 또 국민적 동의를 끌어내는데 훨씬 더 유리한 어떤 고지를 점령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총선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끌어낼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내일 영장실질심사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생명은 물론이고 내년 총선을 앞둔 여야 정치권에도 일대 파장이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임세현 대변인이 민주당 내부 사정을 좀 아시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제 단식을 끝내기는 했지만 여전히 몸 상태가 아직은 회복이 덜 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내일 실질심사에 출석을 할까요? 뭐 본인의 의지로는 직접 가서 설명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뭐 좀 강하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료진들이 의견을 듣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여지고요. 24일이라는 초유의 이런 기간 동안이었기 때문에 회복하려면 사실 이 3배 이상의 시간이 사실 필요하거든요. 또 연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아직은 좀 무리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영장 실질 심사가 본인이 가서 직접 설명하고 본인이 예상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가시려는 의지는 강한데 아마도 가지 않을까 싶어요. 직접 나서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또 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또 정치적으로도 실제로 지금의 대표가 가시는 게 여러 가지 유의미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직접 출두할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이야기입니다. 여기 이제 법률가는 안 계십니다만 윤경호 소장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이제 대체로 구속영장 발부한 거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중대하거나 또 도주 우려, 증거 인멸의 우려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제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습니까? 네. 일단 도주 우려는 없다고 보고 범죄 혐의는 지금 서로 다투고 있는 상황이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냐 없냐 이걸 놓고 볼 것 같은데 구속영장 발부한다면 또 바로 이렇게 구속이 되는지도 그것도 궁금해요. 왜냐하면 지금 몸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그렇죠. 어떨 것 같습니까? 저는 내일 신문 판사가 묻고 듣는 그러니까 피의자의 신문에 이재명 대표가 혹시 가지 않는다면 이것도 하나의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내일 있을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이 법원에서의 재판 중에 통상 1심과 2심은 사실심이라고 하잖아요. 피의자가 실제로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해서 검찰이 기소를 하고 그다음에 판사가 여러 정황, 그다음에 증인, 그다음에 당사자의 언행 이런 걸 놓고 판단을 하는 거라면 상고심인 대법원은 법리심이잖아요. 근데 내일 이루어지는 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사실심보다는 법리심에 오히려 가깝지 않나 저는 그런 판단을 해봤어요. 그러면 뭐하고 대비가 되느냐? 민주당 내에서 가결파라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과반수 149표가 나와버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사실심 또는 정치적인 행동으로 이미 표출이 된 거다. 그러니까 내일은 정치적인 요인으로 유모 부장판사가 판단을 한다. 이렇게 보면 너무 간단히 그냥 예상이 되죠. 지금 이미 물꼬가 터진 걸로 보이고 대세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쪽에 불리한 걸로 가니까 그런 걸로 따지면 유 부장판사도 아마 그런 대세에 그냥 추정하는 결론을 쉽게 내릴 걸로 보이지만 그렇게 보면 사실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질 게 분명하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이 법리심, 그러니까 법리심이라고 얘기하면 이제 내일은 딱 크게 보면 두 가지 아니에요? 백현동 개발에 대해서 지금 아까 정청래 최고위원이 비꼬았던 것처럼 200억이라는 배임, 과연 이게 범죄 중대성이라고 인정이 되느냐. 그다음에 또 하나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그동안에 당사자인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진술이 왔다 갔다 한 게 이게 과연 진술 번복을 협박 내지는 회유하도록 이재명 대표 측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느냐, 그래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느냐, 이걸 지금 따져봐야 되는 거니까 그 점만을 이렇게 좁혀놓고 보면 저는 가결이 발부가 될 거다 안 될 거다를 이렇게 쉽게 예상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전혜영 교수 전망은 어떠십니까? 근데 저는 우리가 본질적인 문제를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구속영장과 관련된 국회의 표결이 사실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굳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됐는가, 그리고 회기 중에 해야 됐는가, 이 문제를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영장 실질심사를 안 받겠다고 한 게 아니에요. 비회기 중에 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에 가겠다라고 했는데 검찰이 굳이 회기 중에 이거를 청구하면서 민주당 내에서 이런 상황이 나올 거라는 건 모두가 예측한 바기 때문에 어쨌든 현재까지 봤을 때는 검찰이 정치적으로 뭔가 시나리오를 짜놓은 것이 아닌가라는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고, 이 시점도 저는 좀 타이밍이 너무너무 기가 막힌 것이 원래 추석 연휴 중에는 물가라든가 청년 실업 문제라든가 이런 게 밥상에 오르게 되는데 검찰이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추석을 앞두고 이렇게 타이밍이 딱딱 돌아가는지 이런 점을 좀 의심을 저는 여전히 놓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물론 법원의 내일의 판단을 봐야겠습니다만 저는 다만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요. 자꾸 증거인멸의 우려라고 하는데 증거가 현재까지 나온 게 없어요. 근데 한두 번 수사한 것도 아니고 수백 번 압수수색하고 관계자들을 소환해서 조사하고 이재명 대표도 직접 출석을 했는데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다가 만약에 내가 영장 실질 심사 과정에서 뭔가 증거가 제출됐다? 그것도 타이밍이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재명 대표의 어떤 최종적 판단은 법원의 시간을 우리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현재까지 진행되는 이 흐름을 봤을 때 검찰이 정치를 하고 있다라는 의심을 저는 떨쳐버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정진환 교수, 지금 영장 전담 판사는 유창훈 부장판사로 이제 정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주당 내에서 법무부가 영장 전담 부장판사 뭐 골랐다, 한동훈 장관하고 연수원 동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이제 회피는 못할 것 같고, 근데 오히려 이걸 보면서 괜히 영장 전담 판사 그 심계를 거스르면 불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던데요. 저는 좀 우려가 되더라고요. 판사도 사람인지라. 예. 근데 실제로 또 이게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어요. 김의겸 의원의 주장이 대학 동기도 아니고 사실은 이제 그 정부 여당 관계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가짜 뉴스로 판명된 상황인데 굳이 그렇게 해서 긁어부스럼을 만드는 것이 영장 발부 심사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저는 좀 약간은 의문스럽고요. 그 유창훈 판사가 사실 공교롭게도 지난 2월 대장동 의혹 또 제3자 뇌물죄, 성남FC 등 이 영장 담당 판사였었어요. 근데 체포동의안이 부결됨으로 인해 가지고 유창훈 판사가 그때는 하지 않았죠. 영장 발부할 이유가 없어졌으니까. 근데 그동안 이후에도 뭐 민주당 돈봉투 의혹 사건이라든지 여러 사건들을 유창훈 판사가 이제 어떤 경우는 영장을 발부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또 기각을 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역시 이제 가장 그동안 그 재판 과정, 영장 실질 심사에서 드러난 것만 놓고 얘기하면 역시 증거인멸의 우려. 결국 영장심, 이 도주의 우려는 없다고 하지만 도주의 우려가 없는 제1야당의 대표라는 점을 강하게 볼 거냐, 아니면 민주당이라고 하는 큰 정치적 세력을 증거인멸에 활용할 수 있을 것 아니다라고 하는 어떤 정치적 판단, 이것 중에 어떤 것을 더 우려하느냐에 따라서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역시 이재명 대표가 직접 출석해서 소위 진술 태도, 얼마나 잘 이게 범죄 혐의를 소명하고 또 그 범죄 혐의에 대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반박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결국은 그 결정적 변수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어찌됐든 저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기왕의 영장실질심사가 잡힌 마당에 체포동의안 가결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어 있는데 저는 당당히 임했으면 좋겠어요. 우선 첫 번째 당당히 임하고, 두 번째는 가결이냐 기각이냐에 대한 어떤 전망도 필요하지만 저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당의 분열 상태, 이것을 막는데 저는 이재명 대표가 리더십을 발휘해 줘야 된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자, 아까 정진환 교수가 전망하신 대로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에 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이 발부되느냐 아니면 기각당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앞으로 전국은 정말 크게 요동칠 것 같습니다. 영장 발부 어떻게 전망하는지 내분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자, 그러면 짧게 두 가지 경우에 어떻게 달라질지 한번 전망을 해보도록 하죠. 먼저 임세현 대변인, 만약에 기각이 된다면 어떻게 흘러갈 것 같습니까, 전국이?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뭐 기각이니 뭐 되니 이거를 시나리오를 따지는 것도 사실은 좀 마음이 별로 편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법리적으로만 판단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너무 정치적인 요소가 많이 섞여 있다 보니까 우리가 기각이니 아니니 갖고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만약에 기각이 된다면 저는 기각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뭐 제 판단은 그래요. 왜냐하면 일단 증거인멸 우려 같은 경우에도 증거가 그렇게 차고 넘치면 진작에 1년 반은 시간 동안 나오고도 남았어야 되는데 도대체 얼마나 또 증거인멸을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기각이 된다 하면 이제 이재명 대표의 체제가 더 공고히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뭐 통합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가결, 예를 들어 지금까지 너무도 명확하게 정치적 수사라고 의심되는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단식으로 사실 생명에 위중했었던 이런 당대표를 그냥 이 판사, 그 검찰의 뭐 소나기에 이렇게 데려다 놓는 것을 찬성했다는 사람에 대해서 이 동지의식이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여러 가지 당원들의 이러한 그 지적의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각이 된다면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당이 오히려 더 공고해질 것이고, 가결을 던졌던 분들은 뭐 여러 가지로 뭐 나와 있는 분들도 계시고 잠재적인 분들도 계시지 않겠습니까? 뭐 함께 할 수 있겠냐라는 또 이런 문제의식도 분명히 생길 거라고 저는 봅니다. 당 내부 문제는 조금 이따가 따로 짚어보려고 하고요. 이제 여야 관계라든지 앞으로 총선 대비라든지 당장 있을 다음 달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전망을 좀 들어보고 싶은 거고요. 네네. 민주당 내부는 좀 복잡하니까 이따가 따로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합시다. 윤경호 소장은 어떨 것 같습니까? 기각될 경우에. 일단 원내대표 선출은 뭐 친 이재명 파로만 채워진다고 하지만 원내 강경 전략으로 가겠죠. 원내 강경 전략의 첫 번째는 대법원장 표결에 어떻게 할 거냐? 저는 뭐 당연히 부결시키자라는 의견이 뭐 압도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예. 사실 대법원장 청문회를 보면서 저는 한마디만 하자면 좀 존경할 만한 생각이 드는 사람이 대법원장으로 지명이 됐어야지. 뭐 저런 사람이 소신도 없고 뭐 무지하고 심지어 법원장으로 있을 때 내부 평가마저도 30명 중에 29위, 29명 중에 28위, 그 리더십이 정말 그렇게밖에 안 되는 사람을 일부러 대법원장에 앉혀서 사법부를 뭉개려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지명을 했나 싶을 정도의 생각이 들잖아요.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그냥 부끄럽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그동안에 청문회 해봐야 뭐 다 그냥 의미 없고, 물론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도 그랬어요. 우리 제도의 맹점이죠. 그러나
표결권을 갖고 야당의 존재 이유를 보여줄 수 있는 거라면 대법원장 한번 부결시켜 보자, 부결시키자. 이게 총선에 어떻게 될 거냐, 이건 중요한 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자체만으로 평가를 해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원내 전략이 강경하게 갈 거고요. 그렇다면 과연 이재명 대표 체제의 공고화를 이게 부추기는 거냐? 아니면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에 보여준 이 무능함 내지는 사실 저는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날 한덕수 총리의 해임 건의안이 통과된 이게 저는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부터 오송 참사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부의 어정쩡한 태도, 또 최상병 죽음에 대한 무책임한 자세,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도대체 윤석열 정부가 작동하고 있는 거냐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있었잖아요. 그게 저는 다수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이 그나마 보여준 게 한덕수 총리 해임 건의안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걸 감안한다면 원내 강경 전략 플러스 야당의 조금 더 강한 싸움 전략, 이런 게 좀 가속화 되겠죠. 그런 점에서 저는 이게 기각이 된다는 게 아까 제가 대세, 물고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그게 확 틀어지는 거니까 그런 의미를 갖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 말씀을 들어봤는데 네 분 다 듣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질문을 잘 못 드렸는지도 모르겠어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든 기각이 되든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관계가 달라질 건 사실 전혀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대여 강경 투쟁의 기조는 변하지 않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이 정도로 하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좀 들여다보고 싶은 부분은 발부가 됐을 때, 이제 기각이 됐을 때는 뭐 다시 이재명 대표가 당을 꾸리고 나가는데 당장의 큰 변화는 없겠지만, 발부가 돼서 구속이 된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민주당이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희영 교수, 지금 이재명 대표가 설사 구속이 된다 하더라도 본인이 대표직을 내려놓지 않는 한 계속 대표는 유지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원내대표를 이제 새로 뽑는다고 하지만, 그랬을 때 민주당 내부가 지금 좀 뭐 정청래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 가결파 이런 얘기도 하고, 또 해당행위다 이런 얘기도 하고, 당 내분이 좀 심각해질 것 같은데 어느 정도까지 갈 것 같습니까? 근데 저는 이 내분이 예상외로 없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원들의 입당이 너무나 많은 것은 어쨌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에 대한 분노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지 다른 변수는 별로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럼 의원들이 보기에는 생각보다, 즉 가결한 의원들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생각보다 국민들의 분노가 크고 이재명 대표 지도부에 대한 지지 여론이 생각보다 어쨌든 적극 지지층에서 높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쉽게 오히려 뭐 이런 과거에 비해서 발언이라던가 이런 걸 하기가 오히려 더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이 대표가 구속이 된 이후에 뭐 리더십이 무너질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저는 조금 달리 보는 것이 뭐냐면, 이게 갑자기 막 터져가지고 됐으면 그럴 영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너무 장기화되고 이런 부분은 민주당 지지율에 있어서 폭락이 되거나 오르거나라는데 이미 이제까지 다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영향이 언론에서 예측하는 것보다 오히려 적을 수도 있고, 이른바 비명계의 목소리가 그렇게 예상외로 크지 않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원내대표 후보군을 보더라도 네 분 다 어쨌든 친명으로 분류가 되고 있거든요. 이 흐름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당분간은 어쨌든 당이 더 이상 쪼개지거나 분란이 되거나 이런 부분은 좀 자제하는 쪽으로 의원들의 의견이 모아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진환 교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저는 좀 다른데요. 저는 영장이 만약에 발부된다면 당내에 다양한 논의가 새롭게 또 진행될 수밖에 없다. 지금 현재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에 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어떻게 지금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비명그룹이 이른바 비명계들이 목소리를 낮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 당원들의 그 강성 지지층의 당원들이 굉장히 이제 격분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섣불리 또 어떤 얘기를 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지금 만약에 영장이 발부된다면 어떤 뭐 당헌상 이재명 대표의 직무가 정지되진 않지만 실제로 정치적 파장을 고려할 때 저는 새로운 지도체제에 대한 논의가 불가피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것이 어떤 방식이 됐든. 그래서 지금 얘기되고 있는 뭐 이를테면 원내대표 선거를 지금 이렇게 서둘러서 일정을 이렇게 가게 된 배경도 만에 하나 이재명 대표가 유고되는 상황, 구속되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저는 원내 지도부 교체에 들어간 측면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친명 그룹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또 옥중 공천 거론 뭐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옥중 공천 거론이라는 것도 오늘 이게 내일 영장이 발부되느냐 기각되느냐 이까지의 문제이지 실제로 그 대다수 민주당원과 민주당 의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영장이 기각되지 않고 법원의 결정에서 발부돼 버린다면 또 다른 국면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 속에서는 어떻게 하면 당의 분열을 막고 강성 지지층을 좀 달래면서 갈 수 있을 것이냐 논의로 저는 바뀔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진짜 예를 들어서 당을 쪼갤 작정이 아니라면 결국은 격앙된 감정을 좀 누그러뜨리면서 당이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저는 좀 논의한 그런 상황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임세현 대변인 지금 원내대표 선거가 언제죠? 내일. 네. 내일이면 구속영장 발부 기각 결정이 나기 전에 선출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4명 후보 다 사실상 이른바 친명 아닙니까? 뭐 그게 가깝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제일 어려운 선거가 사실 원내대표 선거거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대표 선거 같은 경우는 당원에 이제 우리가 여론을 들을 수가 있는데 의원 한 명 한 명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앞에서는 찍겠다고 하고 뒤에 가서는 안 찍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 이 선거가 예측은 안 되는데요. 많은 당원들은 그래도 이재명 대표와 호흡을 계속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게 그 많은 당원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른바 다 친명 후보라고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하고 가장 가까운 것으로 생각되는 후보한테 몰릴 거다 이렇게 보십니까? 네, 당원들은 그렇게 원하고 있는데 의원 한 분 한 분은 어떤 생각인지 사실은 잘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가결표도 우리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가결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매우 원내대표 선거야말로 제일 어려운 추측이거든요. 왜냐하면 합치면 의원 숫자보다 많대요. 내가 뽑아줄게 하는 숫자를 합치면요. 그래서 매우 어렵지만 그래도 저는 이런 당원들의 민심을 의원들 한 분 한 분이 잘 헤아릴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원내대표 선거를 할 때 의원들의 기준이 이재명 대표 호흡이 안 맞냐는 사실 네 분 다 친명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태를 너무 무리하지 않은 선에서 잘 수습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내년 총선 앞두고 국정감사 일정도 있고 또 이른바 예산 전쟁이라고 부르는 국면도 있는데 이 부분을 만약에 야당이 놓치면 지지층 내에서 더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사실은 놓쳐버리는 거고 좀 민주당이 아픈 소리를 하자면 그동안 원내 전략이 최선을 다하는 부분은 있지만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정말 국민들에게 낱낱이 알리면서 지지율을 끌어올릴 정도까지는 못됐다라는 문제의식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친분 여부보다는 이재명 대표와 함께 어쨌든 이 당의 지금 이 혼란을 수습할 수 있냐 그 리더십이 있느냐 오히려 친명 비명으로 갈라진 이 사태를 잘 끌고 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도 좀 의원들이 유심히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습 능력에 그렇죠. 더 네. 초점을 맞출 것이다. 근데 윤경우 소장 지금 이른바 반명 쪽은 다 친명 원내대표 후보면 찍을 데가 없네요. 그러게요. 저는 글쎄요. 이재명 대표의 뭐 사인대로 가겠죠. 그런데 그러면 원내대표가 선출이 되고 나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대법원장 부결 결정을 원내대표가 할 수 있나요? 그거는 아마 아닐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포용이라는 얘기를 병상에서 박광원 전 원내대표하고 마지막으로 했던 얘기, 그중에 딱 단어가 저는 떠오른 게 포용이었는데 그게 지금 통하나요? 안 통하잖아요.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은 이미 지금 추락했어요. 이미 엄청난 상처를 입었다고요. 그런 점에서 과연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고 나면 그 리더십은 더 추락한다. 더 추락보다는 사실상 이재명 대표는 아까 당헌 당규상 직무정지가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불가능해진 거죠. 우리의 불행한 정치의 사법화예요. 아니 어떻게 대한민국 제1야당의 대표의 운명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담당하는 부장판사 한 사람의 결정에 좌우되게 이렇게 갔느냐,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은 이미 저는 추락했다고 봅니다. 설사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더라도 저는 민주당이 총선을 제대로 치르려면, 그러니까 제대로 치른다는 의미는 분당이 돼서 어부지리를 지금의 윤석열 정부나 국민의힘에 주지 않으려면 진지하게 정말 비대위를 알아서라도 먼저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금 이재명 대표 체제로 그냥 가는 걸 고집하다 보면 그러면 아마 이번에 입었던 리더십 상처보다 더 큰 상처를 총선 전에 또 입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한마디만 더 보태면요. 그 박광원 원내대표가 체포동의안 가결한 당일날 오전에 이재명 대표 병문안을 갔잖아요. 거기서 이재명 대표가 언급한 게 통합적 당 운영을 약속했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가 약속한 통합적 당 운영과 지금 진행되고 있는 방식은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금 일련의 이런 가결파, 뭐 이를테면 부결파, 이런 논란, 그 다음에 해당 행위,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는 것은 실제로 그걸 최고의 당원들이 얘기하는 것과 실제 최고위원, 당의 최고 지도부라고 할 수 있는 최고위원들은 당을 수습할 의무가 있어요. 근데 뭐 이를테면 배신자 색출한다 하면서 이를테면 상응한 조처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런 방식으로 과연 당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우려가 지금 대단히 커지고 있다. 실제 당 앞서도 얘기했습니다만 그냥 봉합을 하자는 게 아니라 최소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함께 공존할 수 있어야만이 더 많은 국민을 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체포동의안 표결 직전에 했던 얘기, 통합적 당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부결이냐 가결인 거 상관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민주당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란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 내일 있게 될 원내대표 선거도요, 사실은 전부 다 친명을 표방하는 범친명이라고 했죠. 범명이라고 해야 되겠죠. 범친명 후보들만 나와가지고 그 중에서 누가 제일 이재명 대표랑 가까운가, 누가 이재명 대표 뜻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것인가, 이 기준으로 만약에 투표가 이루어진다면 앞서 얘기한 얘기와 저는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 당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되는 측면은 분명히 있다. 예. 말씀 중에 아까 윤경호 소장께서 부장판사 한 명이 나라의 운명을 이렇게 좌우하는 형국이 됐다고 그러셨는데, 우리가 사법부의 정치화도 참 우려해야 될 일이지만 이걸 누가 만들었습니까? 정치권이 사실 그렇게 자초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정치의 사법화도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 정도로 전망하고요. 짧게 한 가지만 더 짚어보고 다음에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가결 발부 영장 실질 심사 결과를 떠나서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된 것이 당장 다가온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내분 의견을 짧게 한번 들어보죠. 지금 여러 여론조사에서는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가 진교훈 민주당 후보한테 밀리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되고 있는데요. 내일 정치본색에 저희가 민주당의 진교훈 후보 초청해서 정견을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내일도 많이 기대를 해주시고요. 김태우 후보하고도 지금 연락을 하고 있는데 김태우 후보가 나오면은 똑같은 시간, 똑같은 기회를 주면서 한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세현 대변인, 네. 이번 보궐선거에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저는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지지자들이 이제 좀 집결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이 생겼다고 보고요. 일단은 이 강서구청장 선거 자체가 매우 몰상식한 선거 아닙니까? 본인이 잘못해서
만들어진 본인의 잘못으로 이루어진 선거에 본인이 또 나간다. 이걸 어떻게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도 이것에 대한 심판, 이 몰상식에 대한 심판을 분명히 강서 구민께서 하실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이런 가결로 집단적으로 이제 분노한 이런 시민들과 이런 당원들이 투표를 안 하려다가도 설득해서 막 하는 상황이 좀 발생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압도적인 표 차이로 민주당이 승리를 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합니다. 윤경호 소장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그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결국 투표율이 좌우할 텐데 그 투표율이 올라가려면 투표율을 끌어올리려면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과 정권의 무도한 뭐 공세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윤 대통령의 사명권 남용 어떻게 3개월 만에 지금 임 부대변인이 하신 얘기 같이 아니 자기가 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책임을 하나도 묻지 않는 그 사람을 다시 등판시키는 국민의힘의 결정 그다음에 그 이전에 윤석열 대통령의 사명권 남용 이것만을 부각시켜도 정말 투표를 별로 관심 안 가졌던 중도층이 나와서 이건 좀 견제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세 이건 이번 강서구청장 이거하고 오히려 본질적인 변수가 되지 못한다. 섞이지 않아야 저는 민주당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나머지 두 분도 짧게 들어보지요. 전희영 교수님. 제가 이 부분에 좀 사실 초기부터 취재를 많이 했는데요. 일단은 내부의 경선 후유증은 크게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제가 좀 만나봤거든요. 네. 당내에서 그걸 수습하는 데 굉장히 노력을 보이는 것 같고 말씀해 주셨듯이 진교훈 후보가 지금 강조하는 것은 민생, 안전, 안심이에요. 그래서 거대 담론으로 가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구청장 선거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어떤 구성 여파는 정치 뉴스는 될 수 있지만 지지층을 이탈시키거나 이런 요인은 안 될 거라고 보고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부분은 말씀하신 부분의 투표율입니다. 재보선 선거의 특징상 이게 지금 수요일, 평일날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론조사 수치만으로는 판가름하기 어렵고 이 여론조사에 나타난 층이 투표장에 나와야 사실은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성, 주부, 그 다음에 평일날 최대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분들한테 마지까지 투표 독려를 하는 것, 그리고 직장인들이 어쨌든 사전투표에 참여를 해서 최대한 지지층을 끌어모으는 것이 민주당의 중요한 숙제라고 봅니다. 정연한 교수는요? 저도 뭐 그 이번 이재명 대표의 그 영장실질심사 결과와 상관없이 저는 강서구 유권자들이 현명한 선택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또 그렇게 선거가 이루어질 걸로 봅니다. 저는 두 가지 요인인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한 어떤 국정운영 지지율을 감안한다면 또 민주당의 어떤 주장처럼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폭주에 대한 반발 여론이 엄청나게 지금 높거든요. 이런 여론이 반영이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이 구청장 선거에서 나타나는 이제 후보 인물론입니다. 후보 인물론에서 어쨌든 이 김태우 후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명분 없는 짓을 한 거거든요. 자기가 원인이 돼서 구청장 선거를 열게 됐는데 거기에 다시 출마시키는 국민의힘과 소위 여당에 대해서 저는 강서구 유권자들이 심판하겠다는 정서가 확고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명분과 후보 인물론에서도 어느 정도 격차를 보이고 있고 또 그런 구도가 계속 이어질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자, 내일 또 진교훈 민주당 강서구청장 후보 인터뷰도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지요. 워낙 이슈들이 많이 생겨서 정말 뭘 좀 다뤄보려고 하면 그 다음 이슈에 치여서 못 다루고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장관 후보자 3명 보청문회도 할 텐데 한결같이 참 국민들 놀라게 하는 그런 후보자들 아닙니까?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도 그렇고 유인촌 문체부 장관 후보자. 여기에 이제 또 지금 빠지지 않고 계속 하루가 멀다 하고 의혹이 제기되는 게 바로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의혹입니다.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다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 계속 제기가 됐는데 이번에 나온 것은 주식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 대변인을 했죠. 그럴 때 배우자가 갖고 있던 주식을 배우자 친구한테 팔았다가 같은 값에 되샀다라는 의혹입니다. 이걸 이제 주식 파킹이라고 하는데 오라 경제를 진행하셨던 우리 윤경호 소장께 한번 물어봅시다. 주식 파킹이 뭡니까?
공직자의 경우는 명의신탁 의무가 있고요. 예.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해 충돌 소지가 있기 때문에 예. 그 주식을 갖지 못하도록 관련 법이나 규정에 강제하는 거죠. 그러나 예를 들어서 명의신탁을 요청을 해놓고 그냥 시간만 질질 끌다가 국회의원의 경우 4년 임기 끝내고 그냥 팔지 않고 다시 본인이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아마 대표적이죠. 부인이 어느 건설회사의 장녀잖아요. 그래서 그 부인이 갖고 있는 지분을 명의신탁해서 팔 경우에 나중에 후계 구도에서 동생들에 비해서 불리해진다는 것 때문에 끝까지 버티고 있어서 난 이걸 팔지 못하겠다고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까지 있어요. 예. 이런 여러 정황들이나 상황들을 모면하고자 제3자를 동원해서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인 양 위장된 제3자에게 주식을 매매해서 갖고 있도록 한 다음에 나중에 그걸 다시 되사거나 아니면 갖고 있도록 하면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또 더 중요한 건 김행 후보자의 경우에도 나왔지만 그 상황에서 관련된 특혜를 여전히 구가하는 뭐 이런 것들을 통칭하면 주식 파킹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식 파킹이 결국은 백지 신탁을 안 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원래 그렇죠. 고위공직자 임명이 되면 주식을 백지 신탁해야 되잖아요. 그 백지 신탁을 피하려고 이 예. 주식 파킹이라는 편법을 쓴 거죠. 근데 이제 김행 장관 후보자는 뭐 그걸 누가 사겠느냐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다라고 하는데 임세현 대변인 백지 신탁하면 그 증권회사가 알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이제 좀 신청해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고위공직자는 매년 이제 재산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하면 다 드러나기 때문에 백지 신탁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여기서 신고를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다? 이거는 사실 위법이 되는 사유가 될 수가 있죠. 그리고 너무 황당한 것은요.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 중수부 1 과장 시절에 이와 비슷한 그 명예신탁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기소를 했던 경험이 있으십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주식을 백지신탁하지 않았다고 해서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다 해서 기소를 한 사례가 있어요. 옛날에 금감원 관련된 그 고위공직자를요. 그런데 이 비슷한 오히려 어떻게 보면 사안이 더 위중한 이 김행 후보자를 임명하려고 하는 것 저는 이것도 이번에 강서구청장 선거와 매우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원인이 있었던 사람이 본인 선거 나가는 이런 엽기적인 일처럼 윤석열 대통령도 본인이 이러한 사안으로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고 기소했던 사안에 대한 사람을 또 임명을 한다. 좀 매우 황당해서요. 저는 이 정부의 철학을 도대체 알 길이 없습니다. 과거에 나와 계속 싸운다고밖에 생각이 들지가 않아요. 철학이 있어야 알 길이 있죠. 뭐.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김행 장관이 한 얘기를 먼저 들어보시죠. 소셜뉴스의 배우자 주식은 매수자를 단 한 명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적자 구조에 빠져 있었고 신우이니까 돈 털릴 것을 각오하고 시어머니를 30년 이상 모시고 산 저에게 고맙고 올케가 그렇게 중요한 공직을 맡았으니 떠안겠다라고 해줬습니다. 10년 전이에요. 근데 갑자기 질문을 하니까 제가 그 숫자를 기억을 못하겠더라고요. 그 지배권을 갖고 있는 회사는 제가 100% 공유를 줬어요. 근데 소셜뉴스는 지분이 그때 당시 여러 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남편 거는 다 그냥 시민한테 줬다. 이랬지 무슨 숨길 의도가 없었어요. 글쎄요. 그런데 지금 오늘 나온 또 기사를 하나 보니까 설립 때부터 함께했던 또 다른 공동 창업자였다, 친구가. 근데 회사 직원들은 그거 처음 듣는 얘기다. 공동 창업자 있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 얘기다. 전혜영 교수도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뉴스를 보면 특히나 이제 직원들이 처음 듣는 얘기다 이것도 하지만 공동 창업자라고 얘기를 하려면
법인 등기에 기재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요건이 하나도 없다. 예. 즉 그냥 본인의 주장이다. 말뿐인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하나 사익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 저는 이 문제를 좀 우리가 깊이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 후보자의 문제도 있지만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과연 인사검증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한덕훈 장관이 소통령으로 불렸던 이유가 두 가지죠.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었다는 거. 또 하나는 인사라는 막강한 권한을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부분에 있어서 계속 문제가 표출되고 있죠. 국수본부장 사태 터졌을 적에 학교폭력 이 부분 정말 몰랐느냐. 예전에 뉴스에도 난 사안을 정말 몰랐느냐. 이 부분 지금 문제가 된 거고 대법원장 후보자라는 정말 중요한 자리에 대해서도 모를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주식과 관련된 재산 부분은 다 검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지금 문제가 생겼죠. 김행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추정만 하면 뻔히 알 수 있는 이 주식과 관련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법무장관이 지금 야당에 대해서 싸울 때가 아니라 본인의 잘못부터 좀 겸허하게 들어봤으면 좋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자 출신으로서 언론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왜 안 하는지도 좀 의문이에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이렇게 문제 생겨서 인사에 구멍 뚫리고 부실한 인사하고 있으면 이 부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직자 백지 신탁하는 이유가 사실 이해관계자 문제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재임 기간 동안 가치가 올라서 이것을 이익을 얻는 것을 막기 위함이 백지 신탁의 이유인 건데 뻔히 신우이한테 맡긴 거 이거 누가 봐도 아는 것을 저렇게 거짓말을 합니까? 그냥 차라리 죄송하다고 해야 되는 게 맞고 이거는 저는 솔직히 말해서 김행 후보자는 후보자가 아니라요. 수사받아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정진환 교수 왜 이렇게 의혹이 많아요? 이 정부 뭐 장관 후보자들이 특징이잖아요. 또 실제로 이 정부의 고위 공직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앞서 윤경원 위원도 잠깐 얘기했었습니다만 국무총리 비서실장 못하겠다는 거예요. 버티고 있잖아요. 소송으로 그냥 시간을 끌고 가고 있어요. 감사원 사무총장 버젓이 소송으로 제기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게 김행 후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전에 인터뷰도 봤습니다만 약간 4차원 같아요. 이게 뭐냐면 회사가 굉장히 어려웠었고 그냥 선의로 받아준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아니 본인과 가족의 주식을 신우이한테 맡겨 매각해. 그리고 그것도 드러났죠. 그 다음에 또 지금 여러 번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배우자가 갖고 있던 주식도 지인에게 매각해. 이런 사실이 발각된 거잖아요. 그리고 이걸 나중에 그대로 전량 다 김행 후보자 쪽에서 다시 또 회수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주식 파킹이라는 얘기가 나온 것이고요. 이것은 공직자윤리법 위반이 아니라 이건 위반이고 또 이건 해명할 사안이 아니에요. 수사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된다. 그 더 나아가서 두 번째 더 심각한 문제는요. 이 김행 후보자 제가 4차원이라고 얘기한 건 뭐냐면 거짓말을 그냥 아주 천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이 거짓말 논란 부분과 관련해서도 본인이 공동 창립자라고 얘기했잖아요. 공동 창립자 앞서도 얘기를 했지만 실제 공동 창립자는 다른 사람이 있어요. 등기부상에 등록된 사람. 이 사람은 공동 창립자도 아니에요.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후보를 소위 국무위원, 장관 후보자로 내정을 한다. 이 정권의 도덕성을 한번 보여주는 단적인 저는 증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이 주식 파킹은 주식 파킹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주식을 내가 가지고 있지 않다, 내 배우자가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본인이 예를 들어서 청와대 대변인으로 있을 때 여전히 위키트리라는 곳에 정부 광고가 다른 매체에 비해서 훨씬 과도하게 많이 집행이 됐다. 특혜를 받았다는 거고. 본인이 양성평등원장으로 재임 중에 이미 주식을 파킹을 해서 털어냈다고 하면서도 관련된 뉴스가 훨씬 많이 다뤄지는 이런 것들이 이해충돌 방지를 위반한 소지라는 거니까 이건 공직자로서 언행에 있어서의 치명적인 문제고요. 저는 김행 후보자의 경우는 여가부 장관 후보자잖아요. 뭐 본인도 입에 달고 삽니다만 폐지될 부처라고 아무리 얘기를 한들 일단 역할은 수행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이 김행 후보자가 보여준 글이나 말에서 여성들의 권리를 과연 이 사람이 옹호하고 남들보다 한 걸음 더 앞장서서 얘기할 만한 자격을 갖춘 언행을 보여줬느냐. 예를 들면 뭐 필리핀 여성들을 얘기하면서 낙태권과 관련될 수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관해서 전혀 엉뚱한 표현을 한 거라든지 또는 지금 와서는 뭐 내가 쓴 기사가 아니다라고 부인을 한다고 합니다만
뭐 여성들이 잘 나가는 이유 10가지 중에 뭐 예쁠 때 또는 뭐 돈이 있고 또 더 예쁠 때 뭐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모욕적인 그런 내용들이라고 비춰줄 수 있는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게 여가부 장관으로서의 자격이 오히려 더 없다.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리면요. 유인촌 장관에 대해서 문화예술계 쪽에서는 굉장히 비판적이거든요. 과거에 그분이 했던 독단적인 언행 뭐 여러 가지 다시 되새기는 거인데 제가 오늘 아침에 쓴 문화예술계 어느 분의 칼럼 중에 정말 매를 제일 많이 맞을 줄 알았던 유인촌이 신원식과 김행 덕분에 매를 맞는 대상에서 3순위에 밀려 있는 게 너무 아이러니하고 원통하고 분하다 이렇게 글을 쏘올려놨더라고요. 예, 자 이런 사람들을 검증을 제대로 했는가 궁금한데요. 여러분께 잠깐 한 말씀 좀 드려야 되겠는데요. 지금 댓글창이 좀 어지러워졌습니다. 앞부분에 이재명 대표 부분을 좀 다뤘는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좀 호의적으로 얘기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실망한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런 분들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제가 좀 느끼는 건데 최근에 우리 스픽스 구독자가 50만 명을 넘어서고 정치본색 동시 접속 2만 명 돌파하고 또 조회수도 아주 높아지면서 뭔가 좀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구나 그런 걸 제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듣도 보도 못했던 이름들이 들어와서 계속해서 비판하고 윤석열 찬양하고 우리 정치본색 이렇게 비난하는 글들을 올리는 걸 보면서 여러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니까 그럴 수 있겠거니 하고 넘어갔는데요. 오늘은 이제 몇몇 실망감을 나타낸 분들을 막 꼬드기는 글을 많이 올리면서 우리 구독 취소하고 나가자, 왜 안 나가냐 막 이런 글들을 계속 올리는데요. 이런 분들이 들어오는 걸 어떻게 막겠습니까? 다만 우리 깨어있는 정어리 떼들께서 분별을 해주시고 이런 사람들 엄중히 좀 질타해 주십시오. 임세현 대변인, 제가 듣기로는 뭐 이렇게 그 알바 부대, 댓글 부대가 이렇게 있는데 뭐 이렇게 하나 올리고 2원인가 받는다고 뭐 그러던데 2원인가 5원인가? 뭐 그런 얘기도 있죠. 뭐 네. 그래서 뭐 이렇게 혼란스럽게 해서 뭐 지지자들 좀 분열시키려는 뭐 이런 작당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근데 아마 이제 이런 뭐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도 호불호가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분도 있을 만큼 또 싫어하는 분들도 있겠죠. 어떻게 100% 다 좋아할 수 있겠어요. 근데 다만 이 부분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전쟁 같은 상황이에요. 이른바 윤석열이라는 이런 괴물 같은 우리가 정권을 만났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이 윤석열 정부와 함께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가야 된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를 좋든 싫든 민주적 절차로 선발을 한 당대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가야 되려면 이 대표가 꼭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또 단식까지 한 위중한 상황에서 어떻게 이 당대표에 대해서 뭐 이러니 저러니 싫든 좋든 이렇게 가결을 할 수가 있냐라는 그런 여러 가지 비판들을 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왜냐하면 우리가 전쟁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가 전제입니다. 그래서 당대표에 대해서 좀 보호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식이 많이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섭섭하신 거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 정치본색의 댓글 무조건 잘한다고 칭찬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비판 많이 해주셔야죠.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정신 차리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글 올리는 거 얼마든지 환영하고 받아들입니다. 다만 나쁜 의도를 가지고 나쁜 목적을 가지고 댓글창에 들어와서 되지도 않는 글을 쓰면서 이런저런 식으로 물을 흐리다가 오늘 이제 그동안 우리 댓글창에 함께 해주셨던 분들이 일부 패널들의 발언에 실망하면서 구독 취소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냥 막 부추기고 꼬드기고 이러는 게 보여가지고 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지 마세요. 자신들 부끄럽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그 나쁜 글을 쓰는 사람들은 참 불쌍해요. 자기 자신 한번 좀 돌아보세요. 그거 저 2원인가 5원 받아서 뭐 살림에 보탬 됩니까? 차라리요
좋은 글 많이 우리 정치본색에 남기세요. 그러면 제가 드리는 디오루시 크레닝 폼이요 몇만 원이에요. 그 손가락 아프게 댓글 쓰는 거 한 10,000개 쓰면 돼요. 그러지 말고 그냥 교회도 사이비가 제일 나빠요. 와가지고 뭐 엉뚱한 소리 하고. 정중하게 요청드립니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쓸데없는 짓 하실 분은 들어오지 마세요. 우리 정치본색 그런 마당 아닙니다. 한번 좀 들여다보세요. 우리 정치본색이 어떤 마당인지. 1시간 전부터 우리 애청자님들 들어와서 주고받는 그런 의견들을 보면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잘 알 수 있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한번 써보세요. 자신들 부끄러운 줄 아세요. 지금 이제 김행 장관 후보자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한번 그 문제는 오늘 한번 좀 제대로 짚어봅시다. 전혜영 교수님. 아무리 대통령이 이념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얘기를 했다손 치더라도 그래도 국방부 장관, 나라를 지켜야 되는 군인들을 총지휘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 사람의 이념이 12.12는 나라를 위해서 일어난 것이다. 5.16은 혁명이다. 이완용은 어쩔 수 없이 그랬다. 이따위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을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을 하면 나라를 어떻게 끌고 가겠다는 생각인 겁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인사참사를 통해서 스스로 정권의 몰락을 자초한다 이런 말이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보수냐 진보냐의 문제를 떠나서 자질 미달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이 역사적인 발언, 지금 배국민 앵커님이 짚어주신 부분만 봐도 이 사람이 혹시 전두환 시대의 독재를 그리워하고 있는 건지 의심이 갈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완용 관련 발언을 보면은요, 이거는 뭐 논쟁적 수준을 넘어서 거의 망언이고요. 무엇보다도 저는 그 붕짜를 보면서 이거는 거의 국정을 희화시킨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같이 분단 국가에서 국방부 장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진병제인 나라예요. 많은 부모님들이 우리 아들, 딸을 군대에 보내놓고 정말 그래도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는 그거 하나만 바라보고 있는데 사상도 문제가 있고 철학도 문제가 있고 최소한의 자질도 못 가진 사람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한다? 이거 어떻게 장관을 믿고 많은 사병들이 움직이겠으며 그 밑에 오랫동안 군인으로 헌신하고 차곡차곡 쌓아 올라갔다는 사람들이 존경심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인사 논란이 이게 한두 건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더 이상 망신당하기 전에 빨리 지명 철회를 하는 게 옳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인남 교수, 뭐 대법원장이야 국회에서 부결하면 임명을 할 수가 없지만 장관은 또 청문회 해서 청문 보고서 채택 안 해도 대통령 임명해버리면 그만 아닙니까? 이런 일들을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두고 봐야 하는 건가요? 내년 총선 때까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국정 운영의 철학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념에만 매달릴 수밖에 없고 의회를 무시하는 어떤 파시즘적 이 국정 운영의 행태는 저는 쉽게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선거를 통해서 지난 대통령 선거의 결과에 대해서 심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총선을 통해 내년 4월 있을 총선을 통해서 이것을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국정 운영을 비판하고 정부 여당을 심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밖에는 저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럼 그 전에 어떻게 할 거냐? 결국 제1야당의 역할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당이 분열 없이 내년 총선을 준비하면서 어쨌든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폭주를 비판하고 국민적 여론을 끌어내는데 당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줘야 된다. 거기에 저는 이재명 대표의 무거운 책임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내년 총선을 통해서 결판이 나기 때문에 일련의 과정은 아마 이번 정기국회 동안에도 물론 나름대로 민생과 나름대로 정책 역량을 보여줘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당의 리더십이 절대절명의 순간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임세현 대변인, 청문회 제도를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그렇죠. 예, 증거도 제대로 제출도 안 하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번에 이동관 후보자 때도 살펴봤지만 제대로 된 자료 제출도 하지 않은 상태. 그렇기 때문에 이건 법적으로요. 자료 제출에 대한 의무를 강조해야 될 것이고 청문회 때 거짓말하면 법적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야당이 깊은 고민을 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지금 김행 뭐 너무나도 문제가 많은 분이 이게 한두 건이 아니니까요. 이제 지칩니다. 이거 비판하기도 지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만 어떻게 골라서 이제 앉히시는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셨죠. 김행 장관 후보자. 드라마틱하게 엑시트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이 정부가 빨리 드라마틱하게 엑시트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저는 총선까지 갈 것도 없다고 봐요. 총선 전에 어떻게 심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너무 불행해서 살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윤경호 소장도 아까 그런 지적을 했는데 뭔가 이제는 좀 정치 자체의 변화를 위해서는 정치 발전을 가로막는 제도 혁파가 매우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권자와 정치 제도, 그다음에 정치권 내에서 흔히 말하는 정치인, 이 삼각관계에서 줄다리기들이 계속 이어지겠죠. 그리고 뭔가 역사의 진보를 위해서 하나씩 좋은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2020년에 황교안 당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팀이 태극기 부대 플러스 극우 원외, 그다음에 제도권 밖에 있었던 극렬한 세력들 손을 잡기 위해서 얼마나 발버둥을 쳤습니까? 근데 그때 선거에 굉장히 냉정하고 굉장히 합리적으로 우리 유권자들은 그들에게 매를 준 걸 보고 이런 극단적인 세력들의 설당이 점점 좁아지고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웬걸 이번에 후보로 지명된 신원식 국방, 그다음에 김행 여성가족, 이 두 사람은 이 극단적인 세력들을 쫓아서 가면서 유튜브든 또는 다른 공간에서 오히려 그런 언행을 불사했던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다시 지금 정부의 국무위원으로 등장을 한다. 이게 오히려 지금 반대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라는 게 뭔가 이렇게 보완도 되고 제도도 그래서 따라가지고 이래야 되는데 그걸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은 오히려 지금 반대로 가도록 본인이 주된 역할을 해버렸다. 이게 어떻게 평가가 돼야 될 건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잘못하고 있다면 깨어있는 국민들이 바로 잡아줘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지요. 제가 아까 아주 나쁜 짓을 하고 있는 악성 댓글 부대 엄중하게 경고를 했는데요. 저는 이런 악성 댓글 부대, 그러니까 자기의 의견을 건전한 광장에서 표출하는 것, 그것은 참 좋은 일인데 어떤 대가를 받고 그 이익을 노리기 위해서 그냥 막 더럽히는 그런 댓글 부대는 후쿠시마 오염수 같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맑은 물을 계속 공급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우리 정치본색 더 많이 건전하고 상식 있는 사람들을 모아주셔야 됩니다. 조인영님, 백앵커도 댓글 부대 눈치채셨나요? 아유, 알죠. 제가 딱 보면 압니다. 홍동동님, 실망 마세요. 세상에는 비정상적 인간보다 정상인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죠. H올리님, 스픽스 정어리들은 현혹될 정도로 어리석지 않습니다. 그럼요. 올리비아 마요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좋은 방송 늘 열심히 청취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대에 유일하게 매일 청취할 수 있는 좋은 방송, 깨어있는 방송입니다. 추석 명절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올리비아 마요님, 아주 제가 마음이 좀 심란했는데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어루시에서 나오는 아주 좋은 클렌징 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최재형님은 무슨 4번씩이나 슈퍼챗을 보내셨대요. 한 번만 보내셔도 되는데 감사합니다. 슈퍼챗으로 또 성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레모님 글만 소개하고 마칠까요?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말라 했지만 이제 백로가 모여서 까마귀들을 쫓아내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다. 오늘 일부는 오늘 앵커님 생신이라는 얘기가 막 있던데요. 맞나요? 예, 감사합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우리 댓글창에서 또 이렇게 축하해 주신 분들도 계시고 그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아까 이슈가 너무 많아서 우리가 이슈에 치인다 그랬는데요.
고 최수근 해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도 정말 이게 국기문란에 해당하는 그런 중요한 사건 아닙니까? 잊혀져 가는 것 같아서 걱정인데 최근에 해병대 사령관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24시간 깨어있는 진실의 레이더, 김종대 레이더에서 이 내용 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으니까요. 여러분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오늘 함께해 주신 네 분 패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이제 곧 마음마저 넉넉해지는 풍성한 한가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스픽스 구독 50만 돌파와 함께 그동안 보내주신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스픽스몰에서 진행되는 추석 이벤트 하나 갖고 왔습니다. 자연산 민어회 완판, 대세대게 완판, 구독 50만 돌파 스픽스몰 추석 이벤트 서둘러서 추석 선물 세트 준비하셔서 큰 감사한 마음을 전달해 주시길 바랄게요. 모두가 인정하는 스픽스몰 믿고 구매하셔도 됩니다. 이번 추석도 언제나 스픽스몰과 함께. 네, 김종대 레이더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거는 참 우리가 잊지 않고 계속 지켜봐야 되는 문제인데 최수근 해병 사망 사건, 이게 사망 사건이오라요, 순직 사건이오라요? 그러니까 순직 사건이 맞죠. 맞는데 이제 순직이지만은 범죄 혐의가 있는 순직 사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과실치사. 이렇게 혐의가 있는 사망 사건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 일상적으로 있는 군부대가 출동하다 교통사고가 났다. 또는 지뢰 제거를 하다가 폭발을 했다. 이런 순직과는 다르죠. 이건 인위적 과실 내지는 범죄 혐의가 있는 거니까. 일단 최수근 해병의 사망은 순직은 이제 확실한 거고 나라를 위해서 군에서 이렇게 하다가 세상을 떠났으니까. 근데 일단 사건으로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해서 이제 사망 사건 이렇게 표현을 쓰는데 몇몇 분들이 왜 순직한 우리 최수근 해병을 자꾸 사망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의견을 주신 분들이 많아서 잠깐 말씀드리자면은 이게 법적 용어입니다. 그래서 군 사망 사건 중에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민간 경찰에 이첩한다. 법조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망 사건이라고 해서 다 민간 경찰로 가는 게 아니에요.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에요. 그래서 이렇게 딱 법에 표기가 되다 보니까 최수근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주요 혐의자를 경찰에 이첩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 그렇게 받아 쓴 거거든요. 아무튼 우리가 이 부분은 잊지 않고 계속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좀 관심을 두었던 부분은 박정훈 대령이 일단 이첩을 하면서 포함됐던 사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제 대통령실에서 무언가가 있어서 국방부 장관을 통해서 다시 하도록 그렇게 됐을 거라는 의혹이 지금 계속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과정에서 해병대 사령관은 과연 어떤 역할을 했는가? 그리고 해병대 사령관은 이것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가 매우 중요한 변수인데 김계환이죠, 해병대 사령관. 어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삼성 장군이고 뭐 사람은 성품은 좋다 그러지만 단지 물에 물 탄 것 같고 술에 술 탄 것 같고 좀 햄릿형, 우유부단하다는 평이 많아요. 우유부단하고 해병대는 좀 안 어울리네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해병대가 그 동안에 내부적으로는 강한 군기와 어떤 전투력을 보유하고 있지만은 독립된 군이 아니라 해군에 소속된 군으로서 여태까지 수없이 많은 어떤 서름을 받아오다 보니까 온갖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그래도 일단 해병대는 각 아닙니까? 각이죠. 8각 각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번에 주말에 두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이제 해병전후회가 이제는 박정훈 대령 사관 동기생뿐만 아니라 선후배가 다 삼각지 와서 집회를 했다. 이 와중에 녹취록이 하나 터뜨려졌어요. 이게 공개된 내용을 제가 주말에 들어봤는데
조금 이거는 약간 좀 제가 뭐 전기에 감전된 느낌이다. 왜 그러냐. 이게 과거에 독재 정권 시절에 간첩 조작할 때 수법하고 너무 비슷하다, 이게. 예? 그러니까 박정훈 대령을 그 항명죄로 입건을 하기 위해서 해병대 사령관 진술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해병대 사령관을 아마 8월 2일경에 예. 국방부 검찰단에서 조사를 했나 봅니다. 참고인 신분으로. 그런데 이 녹취록은 조사받고 나온 해병대 사령관이 박정훈 대령 밑에 중수대장, 중령입니다. 예. 거기하고 통화한 내용을 중수대장이 녹취를 한 거예요. 중수대장면 중앙수사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바로 중령이니까 밑에 바로 계급이죠. 예.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말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해요. 해병대 사령관이 우리는 저 진실되게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가로 속에 수사가 들어갑니다. 예. 진실되게 수사를 했으니까 잘 된 거고, 잘 된 거고. 그러니까 잘 된 거라는 건 뭔 뜻이냐? 경북 경찰청의 이첩이 잘 된 거고, 여기엔 부끄러움이 없다 이거예요. 예. 그 다음에 단지 벌어진 일은 벌어진 일이니까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가야 된다. 여기까지도 제가 보기에는 훌륭해요. 그리고 정훈이가 뭐 많이 어려운데 나는 여기서 제가 아주 중요한 대목이 앞으로 내가 박정훈 대령하고 통화를 할 수도 없고 이건 벌써 검찰에서 뭔가 이제 박정훈 대령한테 압력을 넣은 거예요. 둘을 갈라치게 하고 들어왔다 이 뜻입니다. 예.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그 법무관리관 전화 기록 잘 갖고 있냐? 그러니까 왜 그때 5번 통화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왜 혐의자 빼라, 혐의 내용 빼라, 뭐 이렇게 외압을 넣을 때 그걸 기록을 다 갖고 있냐? 이렇게 하니까 중수대장이 다 갖고 있습니다. 스피커폰으로 또 다 같이 들었습니다. 예. 이렇게 답변을 해요. 그러니까 그거 잘 갖고 있으라는 뜻으로 이 얘기를 꺼낸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박정훈 대령 편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말이 어떻게 달라졌느냐? 9월에 들어와 가지고 김계환 사령관이 박정훈 대령이 내 지시를 어기고 경북경찰청에 이첩을 했다. 이렇게 말을 바꾼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박정훈 대령 측에서 이게 지금 말씀드린 하나의 녹취록이고 녹취록이 또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예. 그건 뭐냐 하면은 경북경찰청하고 해병대 수사관 간의 오후 간 전화통화 녹취록입니다. 요건 아직 내용이 안 밝혀졌는데 이 2건을 공수처에 제출했다고 지금 뉴스가 막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뭐냐 하면은 외압의 증거가 하도 차고 넘치고 해병대 사령관까지 이제는 박정훈 대령이 진실되게 잘했다고 얘기하는 대목이 나오는 건데 이거를 갖다가 항명죄로 둔갑을 시키려니 완전히 과거에 간첩 조작하듯이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겠냐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실제 내용을 보니까 요 녹취록이 나오고 난 다음에 국방부 검찰단에서 해병대 사령관을 최소 2회 이상 추가로 면접 조사를 하면서 진술 번복을 주문했던 것으로 우리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정훈 대령이 해병대 사령관이 이첩하지 말라 그랬는데 어기고 갔다. 요 진술이 나와야 구속영장을 칠 수 있거든.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게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그 내용 군인권센터가 예. 지난 8월 2일 통화한 내용을 공개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그 부분의 일부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어차피 우리는 저 진실되게 했기 때문에 잘못된 건 없어. 뭐 원칙과 공정하고 원칙대로 이렇게 다 했으니까 기다려보자 그래. 우리는 지금까지 뭐 거짓 없이 했으니까 됐어. 그럼 정훈이가 또 저쪽이 뭐야? 국방부 뭐 법무관리관하고 얘네들 통화한 거 다 뭐 있을 거 아니야? 기록들 있지? 네, 맞습니다. 기록도 있고 그래도 이게 너무 이렇게 외압이고 위법한 지시를 하고 있다라고 다들 이렇게 느끼면서 하다가 안 되면 나중에 내 지시사항을 위반한 거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을 거야 또. 네네. 호호. 그러면 지금 이제 해병대 사령관은 예측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오늘날 이렇게 벌어질 만약에 안 되면 내가 지시한 거 위반한 걸로 그렇게 갈 거다. 그래서 네. 집단 항명 수계 이런 얘기까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해병대 사령관이 군인 아닙니까? 그것도 해병대. 네.
그런데 저렇게까지 얘기를 해놓고 이제 와서 본인이 그렇게까지 얘기해놓고 말을 바꾼다. 에이, 부끄러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게 군 조직의 특성상 저기 아까 전화를 받은 땡땡땡 중량이 말입니다. 이걸 한 달 넘게 갖고 있었어요. 사실은 박정훈 대령도 저 녹취록이 있다는 걸 처음에 몰랐다고. 저게 만약에 저 가짜일 리는 없는데, 아 저러면 뭐 완전히 모든 게 다 100% 이제 드러난 거 아닙니까? 드러난 건데.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저기 뭐냐 뭐 털끝 하나 그 태도가 안 바뀔 모양인데 이게 이렇게 증거가 나와도 저 뻔뻔스럽게 이걸 갖다 개무시를 해버리니까 이게 뭐냐 하면 말입니다. 턱친이 억하고 죽었다고 하는 얘기하고 그거보다 더 하죠. 이게 아니, 완전 조작이라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여기서 재차 3차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 국방부 검찰단이 얼마나 나쁜 놈들인가 하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저렇게 밝혀질 걸 알고도 조작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예? 그래서 지시사항 어겼다. 구속영장이나 이런 데도 뭐라고 돼 있냐면은 구두로 전달한 것도 지시사항 위반이다. 해병대 사령관이 전달했다. 꼭 문서로 안 해도 된다. 해가지고 어떻게든 지시사항 위반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저 녹취록 보십시오. 뭔 지시사항 위반입니까? 그때 말입니다. 여기 저기 녹취록엔 안 나와 있지만은 이것도 제가 한 가지 덧붙여 드릴게요. 얼마나 이게 저 기가 막힌가 들어보세요. 8월 2일 날 오전에 경북경찰청으로 2차 파기부로 이제 해병대 수사단이 떠날 때 그 해병대 사령관한테 마지막 보고를 했어요. 잘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수사단장한테 이상 없이 해라고 구두 결재까지 했어요, 자기가. 그런데 뭔 지시사항 위반이요, 위반은. 지금 그것도 고위공직자 수사처에 다 전달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희소식 하나 알려드릴게요, 내가. 예. 여기서 얼마나 이 군 검찰이 무모한 짓을 하는가. 지난주 수요일 날, 20날, 공수처 수사관들이 경북경찰청에 내려가서 거기 그 팀장, 경감을 비롯한 수사관들 진술 싹 받아왔습니다. 거기에서 저기, 이상 없이 2차 받았는데, 그런데 국방부에서 압력이 왔었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저기 서류를 돌려준 사정을 갖다 자세히 진술을 했나 봐요. 요 진술서를 지금 공수처가 갖고 갔어요. 그러니까 국방부 검찰단이 앞으로 한 발짝만 더 움직이면은 나중에 그 책임을 고스란히 물을 준비가 지금 공수처에 자료가 차곡차곡 쌓이고 있어요. 거기다가 녹취록 나왔어요. 아니 이게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은 벌건대 낮에 해를 달이라고 우기고 달을 해라고 우기고 뻔한 조작이 들어갔다 이 얘기인데 그것도 정광석화처럼 그 해병대 사령관을 최소 3번 이상 들들 볶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해병대 사령관이 무너진 거지 이제. 무너진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참 슬픈 일인데 오죽하면 해병대 사령관이 만약에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 정말로 어느 부대보다 자긍심이 넘치는 해병대원들 사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비역들이 들고 일어난 거 아닙니까? 이번에 해병 전후의 명의가 아니라 해병대 전국연대라는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들고 일어난 거 아니에요? 해병 전후엔 썩어떼는 거 아닙니까? 그 저기 성명도 하나 제대로 못 내고 그래가지고 막 전후회장 물러나라 그러면서 독자적으로 나온 거 아닙니까? 이 붕괴한 해병대원들이. 그러니까 이게 해병대도 지금 양분되게 생겼어. 전후회도 예비역도. 이게 지금 저기 박정훈 대령이 그날 그 8월 1일 날 저 해병대 사령관한테 마지막으로 읍소를 합니다. 이거 저 이첩 안 하면 정직하지 못한 해병대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사건 은폐하고 조작한 해병대가 됩니다. 이러니까 사령관이 알았다. 내가 직을 걸고 그거 이첩을 갖다가 저기 방어해 주겠다. 이랬던 분들이요. 이랬던 분들인데 이제 와가지고 이제 말 바꾸기를 다 하려고 그래. 검찰단 시키는 대로 하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는 옛날 간첩 조작 백주에 무고한 시민 두들겨 패고 고문해가지고 간첩 만들어버리던 그 시절하고 똑같은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세상이 지금 어떻게 바뀌고 있는데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이거는 몸통이 대통령이기 때문인 거예요. 아니 대통령 보호해야 되는 어떤 그 뭐랄까 아주 뭐 자기네 국군 뭐 총사령관 아닙니까? 이래가지고 거기에 충성한다고 하면서 이제 필사적 저항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 사건은요 한꺼풀만 벗기고 들어가면 바로 몸통이 대통령입니다.
몸통이 대통령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예. 우리 대통령이 어떤 대통령입니까? 그야말로 정의의 화신이고 검찰에서 그렇게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검찰에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던 그런 대통령 아닙니까? 그렇죠. 옛날에 뭐 수사 외압 넣는다고 치고받고 하던 예. 대통령이고 그래서 좌천됐던 양반 아닙니까?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원래 옛날부터 쿠데타로 집권한 사람은 집권 첫날부터 다른 쿠데타 방지하는 것만 연구하더라고. 우리나라 보안사 안기부가 그래서 커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래 놓으니까 자기 같은 사람이 싫은 거지 이제. 에? 그게 바로 눈에 밝히는 그거부터 그냥 찍어 누르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저기 쿠데타로 집권했을 때 그 옛날 버릇이 다 그랬어요. 나같이 불행한 군인은 다시는 없으면 한다고 한 게 그 박정희 저 대통령 취임할 때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 국민들은 이 사건이 터졌을 때 박정훈 수사단장이 국민 앞에 나와서 얘기하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진실을 어느 정도 짐작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 강직한 표정, 단호한 말투, 흐트러짐 없는 자세, 진짜 군인의 모습을 보면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 큰 울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방금 전에 해병대 수사단장, 해병대 사령관 전화 녹취 들어봤습니다만 우리는 진실되게 했기 때문에 잘못한 것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저는 지금 이제 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해병대 사령관도 박정훈 수사단장을 상당히 진실한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정훈 대령이 국민들 앞에 했던 발언 우리가 한번 다시 들어보면 어느 게 더 진실에 가까운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수사에 최선을 다했고 그 결과를 해병대 사령관, 해군 참모총장, 국방부 장관께 대면해서 직접 보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알 수 없는 이유로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수차례 수사 외압과 부당한 지시를 받았고 저는 단호히 거절하였습니다. 오늘 저는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명백히 거부합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적법하게 경찰에 이첩된 사건 서류를 불법적으로 회수하였고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고 부당한 지시를 한 국방부 예하 조직으로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국군 통수권자로서 한 사람의 군인의 억울함에 외면하지 마시고 제가 제3회 수사기관에서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청원합니다. 군인은 저래야죠. 그리고 사람은 저렇게 살아야죠. 그럼요. 그러니까 이 박정훈 대령이 그 사건이 어떻게 결과가 맺어지느냐가 우리 다음 세대에 주는 교훈이 저렇게 외압에 굴하지 않고 떳떳하게 자기 양심을 지켜도 얼마든지 이 사회에서 나는 살아갈 수 있겠구나 이런 자신감을 다음 세대에게 주느냐 마느냐예요. 여기서 꺾이고 만약에 잘못된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 다음 세대 보면 저 모난돌이 정 맞는다. 옛날 노무현 대통령 연설대로 그렇게 알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 보고 듣고 하는 게 국민들이 보고 듣고 하는 게 정의가 사느냐 마느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석영님, 봐도 듬직하신 박대령님, 진실은 이깁니다. 화이팅. 레모님, 이 시대에 저런 참다운 군인을 보기도 힘들지요. 불의에 무너지지 않고 진실이 이긴다는 걸 꼭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님, 최수근 상병 사망 사건은 결국 한국판 워터게이트가 될 겁니다. 박정훈 대령님은 워터게이트의 실체가 드러나는 날 역사의 영웅으로 남을 겁니다.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예, 3건이 동시에 진행 중인데 예. 일단 공수처에서 독자적인 조사가 시작돼가지고 예. 아까 경북경찰청에 가서 진술을 받아왔다 이 말씀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수원지법에서 박정훈 대령 보직해임 무효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 11만 명이 탄원서를 낸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군 인권센터에 들어가면 그 탄원 절차가 나와 있거든요. 예. 거기에서 탄원들을 누구나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진행 중인데 그 수원지법의 심리를 앞두고 이 녹취록이 공개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구속영장이 기각돼서 불구속으로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박 대령이 수차례 벌써 진술서와 대면 진술을 한 상태입니다. 예. 국회가 특검을 민주당이 하기로 했는데 지금 뭐 이 정신이 없어가지고 패스트 트랙에도 못 태웠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 최강욱 의원도 의원직을 상실했고 그 뭐 이 TF를 만들었는데 우선 하나의 전력 손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민주당 상황이 지금 개판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렇게 된 오니까 지금 이걸 할 수가 있겠냐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 상황이죠. 예, 누르면 누를수록 더 삐집고 나오는 것이 진실입니다. 그렇죠? 그게 진실이죠. 진실은 송곳과 같다. 그런 얘기를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됩니다. 앞으로도 상황을 쭉 우리가 지켜보면서 정의롭게 싸우는 사람들 외롭지 않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 총회 마치고 돌아왔는데 기네스북은 성공했나요? 신청하겠죠. 예. 거기에다 하나 덧붙여 얼마 전에 아세안에 다녀온 것까지 해서 60개국을 정상회담했다는 거예요. 엄청나죠. 전 세계가 한 190개국가 되거든요. 나중에 빠진 나라에서 항의 안 올까요? 글쎄 말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대부분 보니까 이제 그 G7이나 G20 국가가 아닌 그 요즘 유행어로 글로벌 사우스 개발도상국의 모든 어떤 행보가 집중이 돼 있고 이번에 유엔 연설도 주로 거의 내용의 한 80%가 개발도상국을 향한 뭐 일종의 어떤 공약 발표에 비슷한 연설이 돼버렸어요. 이번에는 자유 얘기를 안 했습니까? 거의 안 했어요. 왜요? 단지 북한 러시아 정상회담 그거 비판하면서 이제 거기에서 뭐 어떤 독재 국가 뭐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이런 얘기 좀 했지 거의 자유 얘기가 안 나왔어요. 왜 그러냐? 개발도상국 상대로는 그게 인기 없는 주제거든. 자유라는 게. 근데 이번에는 글로벌 사우스, 이 오로지 개발도상국 상대한 건데 이거는 당연히 그 부산 엑스포 표박 관리 일종의 공약 발표회라고 보면 되는 거고 세 가지가 주요 공약입니다. 네. 불평등을 해소하는 격차 해소를 하는 세 가지가 첫째 개발 격차, 두 번째가 기후 위기 격차, 예. 세 번째가 디지털 격차입니다. 요 세 가지에서 한국이 중추국가로서 지원하겠다,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겠다. 이게 이제 주된 공약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 개발 그 격차는 이게 뭐냐 하면은 블루닷 네트워크라고 BDN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중국의 1대1로에 대응해가지고 서방이 만드는 인프라 구축, 일종의 어떤 재개발 조합 같은 걸 만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개발 역량을 이제 전 세계에 확산한다. 이것도 중국 대응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기후위기 문제인데 이게 전 세계 녹색 산업으로 전환을 하는 문제인데 이게 개발도상국이 불만이 제일 많습니다. 2015년에 주요국이 합의한 게 뭐냐면 기후위기의 녹색 전환을 위해서 개발도상국에 1,000억 달러 기금을 조성해 지원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약속을 안 지켜 지금 300억 달러도 못 모았어요. 이 문제. 세 번째가 디지털인데 이게 제일 심각한데 중국이 중동 아프리카에 무섭게 진출했습니다. 화웨이가. 그래서 현재 중동 아프리카의 그 통신 기지국을 중국이 지어준 게 총 470만 개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지금 국내 기지국이 40만 개예요. 상대가 안 되죠. 그리고 화웨이 장비를 대신 밀어넣고 있는 이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디지털 격차를 지원하고 뭐 디지털 개발을 어쩐다 또 뭐 우리 어떤 인터넷 정보를 수출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 다분히 어떤 개발 경쟁에서 중국의 디지털 표준을 좀 견제하겠다는 의도로 또 보여지고 그래서 결국은 미국이 중국 견제하는 하위 그 경제 사회 아젠다들을 다 망라해서 개발도상국에 마케팅을 한 거다. 그러면서 이 개발도상국하고 양자 정상회담을 해서 부산 엑스포 표를 모으겠다. 이 발상이거든요. 근데 이게 상당히 심각해요. 우선 개발도상국이 다 삐져 있거든.
이런 예. 서방의 규칙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지금 섭섭해합니다. 뭐 팬데믹 때 백신 갖고 거지 취급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요즘 그 사람들 얘기가. 그래서 중국 러시아에 문을 열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우디가 뭐 저기 중국하고 정상회담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지금 보면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브릭스에도 가입하고 사우디도 가입하고 이렇게 세를 불려나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과연 이 외교가 통할까 이런 의문이 있는 것이죠. 예. 예. 혹시 외국 또 나갈 일정 있나요? 11월에 아페크 회의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요즘 그 뭔가 좀 느낌이 이상하시죠? 요즘은 왜 이렇게 국제 회의가 많냐 예. 이런 건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미국의 전략이 과거에는 허브 앤 스포크, 즉 바퀴살 외교라 그래서 바퀴축에서 이렇게 바퀴살로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 미국이 유럽을 제외하고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는 양자 동맹으로 관리를 해왔다고. 예. 근데 이 정책이 이제는 수정돼서 이제는 소다자주의, 미니멀리즘이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몇 개 국가를 모아서 이렇게 소다자주의 외교로 전환이 되다 보니까 국제 회의가 많아져요. 뭐 쿼드 회의도 있고 오커스 회의도 있고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도 있고 뭐도 많고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일부 학자들은 콘서트 외교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무슨 요즘 외교는 양자 간에 긴밀하게 뭘 하는 게 아니라 마치 아이돌 스타 콘서트 경연장 같이 돼버렸다. 그래서 콘서트 디플로머시 예. 이런 용어가 요즘 생겨나다 보니까 국제회의가 굉장히 많아져서 거기서 세대결을 하는 이런 양상으로 이것도 우리가 새롭게 보는 세계죠. 너무 많이 나가는 것 같다는 말이 많아요. 많이 나가죠. 아니 나는 많이 나가는 것까지는 이해를 해요. 예. 사실은 워낙 국제 환경이 그렇게 바뀌었다면 나갈 땐 나가야죠. 그런데 지금 대통령은 거의 중독 수준이에요. 이게 중독이 되다 보니까 정상회담하고 사진 찍으면 10분, 20분 만난 것도 성과라고 절해버리니까 뭐 기네스북 얘기까지 나오는 거 보니까 아주 뭐 도저도 많이 도졌다. 예. 나가서 뭐 잘하면이야. 짧게 하나만 여쭤보고 마치지요. 네. 지금 항저우 아시안 게임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고위급을 안 보내고 그냥 체육상만 보냈더라고요. 네, 선수단하고. 중국하고 좀 사이가 멀어졌나요? 요즘 러시아하고 가까워지면서 예. 어쩐 일인지 중국하고 그 사이가 원만해 보이질 않습니다. 왜 그래요? 예를 들면 올해 4월에 우리한테 전해진 소식은 6월경이면 북중 간의 국경이 다 열린다 그랬거든요. 예. 코로나 이전보다 예, 더한 예. 상태로 그러니까 관광 무역 다 된다 그랬거든요. 근데 6월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안 열렸습니다. 날짜까지 나왔는데 그때 6월 17일 날 열린다 그랬는데 근데 왜 그랬을까? 예. 북한이 틀어버린 거예요. 북한이 틀어버렸다고.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뭐 여러 가지 뭐 외국인 노동자들을 북한이 많이 보내는데 그 뭐 북한 사회에 유입이 많이 되면은 통제가 안 돼서 다시 개방을 안 하는 쪽으로 결정을 했다. 이렇게 북한이 해명을 중국에 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는 그때 이미 러시아하고 우리가 모르는 상당한 거래가 진행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북한이 양다리 외교를 아주 제대로 하는 이런 형국이 됐고 7월에 열병식 때 세르게이 쇼이구가 평양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8월에 저기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가 있었는데 그때 성공할 줄 알았는데 실패했거든요. 그러니까 9월에 초에 저기 푸틴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정상회담을 하면서 거기서 의제가 인공위성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6월부터 이어지는 하나의 그 흐름, 요 시퀀스를 보면 그때 당시에 중국의 서운해하는 북한이 그 뒷배로 러시아를 이제 본격적으로 견인하기 시작한 시기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 북러가 너무 가까워지니까 이번엔 중국이 불안해서 왕이 외교부장을 9월 중순에 러시아에 급파해가지고 지금 회담을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국이 급했으면은 왕이 외교부장이 유엔 총회에 참석하는 일정을 포기하고 간 거예요. 그 정도로 북러 접촉이 지금 심각한 변수가 출현했다고 보는 알겠습니다. 뭐 되게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중국이 미국 눈치 보느라고 북한을 안 도와줘서 그런 건가 그런 생각도 들고
나중에 북중 관계, 북러 관계는 한번 시간 내서 또 따로 한번 보도록 네, 하죠. 그 복잡한 걸 제가 해설을 좀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예. 예, 김종대 의원과 함께 김종대 리이다 진행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 10시 50분 백운계 정치본색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